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일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23년도 5월에 시행이 되었던 3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론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늘 그렇듯 경영혁신과 ERP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ERP 구축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ERP를 구축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 프로그램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또한 이런 ERP 구축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할 때는 전문가들로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로 우리가 배치를 해야지만 ERP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죠. 자, 경영자와 임직원 전체 모두 다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경영자는 참여를 안 한다거나 임직원에 대해서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한다면 ERP 구축이 사실상 어렵죠. ERP 자체 구축할 때요, 여러분들 비용이 꽤나 많이 들어요. 경영자가 관심이 없으면 중간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겠죠. 그래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항상 주의할 점,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이거는 실패한다. IT 중심의 프로젝트만 추진하지 말고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ERP 구축 절차 중 To be 프로세스의 도출. 자, 우리는요. 분, 설, 축, 현. 즉,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축 단계, 구현 단계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이 분석 단계다 라고 했을 때는 현재 나의 상태, as is 분석이라고 했죠. 나는 누구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고요. 설계, 그래서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현재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그 갭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과 함께 패키지를 설치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져나가도록 하는 거죠. 자, 투입 프로세스를 도출한다는 건 바로 설계 단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걸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단위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항상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뭐 전자상거래 이런 거 많이 언급을 하죠. 그 외에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나 CRM, 고객관리 시스템이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입니다. 즉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BSC는요. 경영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략적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 BSC라는 걸 이용해서 성과 측정 관리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이 비즈니스가 아닌 전략적 기업 경영을 위한 내용이었다. 자, 4번 갑니다.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략 기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한대요. 자, 근데 재구축하는데 점진적인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혁신적으로. 자, 완전히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심장을 다시 갈아 끼울 정도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확 바꿔버리는 거죠.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전략. 신속하고 극단적인 성격이 있으며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엔진, 심장을 다시 끼워 넣는 거죠.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종류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손익계산서, 주석. 여기까지만 재무제표죠. 계정별 원장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5가지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때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나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지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오류가 당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봅니다. 정확한 기말 재고 금액은 12만 원이지만 기말의 재고 자산을 15만 원으로 계상했대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기말 재고 자산은 과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요 본 강의에서도 문제 푸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자산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죠.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 플러스, 반면 매출원가는 비용 마이너스죠. 자, 플러스들끼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기말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 요소들은 과대가 되어야 되겠죠. 반면 마이너스 요소인 매출원가는 과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죠. 자,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은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본 강의에서 보셨던 원리,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매출액이 동일하다고 해볼까요? 매출액은 한 30만 원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뒤에 만원 단위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30만 원, 30만 원. 자, 이게 올바르게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오류가 있었을 때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매출 총 이익과 함께 당기순이익이 나올 텐데 기초에 매입에 기말을 차감하도록 하죠. 자, 만약 이 회사에 기초가 하나도 없었다고 치고 매입액이 20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기초가 없었고 매입이 20이더라. 자, 그러면 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올바른 기말은 12만 원. 자, 그러면 20만 원의 매입액에서 12만 원을 빼면 매출원가가 원래는 8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30만 원의 매출액에서 8만 원의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22만 원의 매출 총이익, 당기순 이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올바른 처리를 했을 때이죠. 하지만 기말재고자산을 15만 원으로 잘못 기입했대요. 이로 인해서 매출원가는 5만 원으로 나옵니다. 매출원가가 올바르게 했을 때보다 더 적어졌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과소계상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매출액을 동일한 상태에서 매출원가 5만 원을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25만 원이 됩니다. 즉 어떻게 되었더라? 매출 총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풀이해드렸던 방식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임시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어놓고서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저희는 40분 동안 20문항을 푸는데요. 보통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피한다거나 여러분들이 패스하지 마시고 찍지 마시고 반드시 꼭 숫자를 예시로 넣어서 간단하게라도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7번 갈게요. 회계 순환 과정의 내용 중 결산 전에 하는 절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거래가 있었다. 거래를 분개하자. 분개를 모두 다 모아보자. 총계정 원장이다. 총계정 원장이 모였으면 이제 결산 파트로 가자. 결산을 준비하는 예비 절차, 본 절차, 작성 절차가 있다더라. 결산을 준비하는 예비 절차에는 결산 수정 분개라는 걸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정 전 시산표라는 것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작성해서 올바르다는 것이 정리가 되었다면 각각 본 절차에서는 장부에 마감을 하자. 재무상태표 요소들은 차기 2월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요소들은 집합손익에 모았다가 손익계정으로 마감을 하자. 자,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재무상태표 작성까지 작성 절차, 재무제표의 작성을 진행하자. 자,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발생하는 내용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거래를 먼저 진행을 하겠죠. 거래를 먼저
붕괴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붕괴가 되고 난다면 그 다음이 바로 시산표의 작성이 될 거고, 시산표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8번 갑니다. 거래 중 차변에 기입할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사실 언뜻 보면 비품, 차입금, 매출채권, 이자 수익 이렇게 보니까 비품은 자산이니까 당연히 차변. 그 다음 차입금은 부채니까 당연히 대변. 그 다음 매출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변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은 부채와 수익이 있고, 자산을 기록할 내용들은 이렇게 비품과 매출채권이 있다는 거죠. 자, 허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얘들에 대해서도 자, 차변에 기입할 때도 있고 대변에 기입할 때도 있겠죠. 왜냐? 자산은 증가할 때야 차변에 기록하지만 감소할 때는 또 대변에 기록하죠. 부채는 반대로 증가할 때 대변에 기록하지만 감소할 때 차변에 기록하겠고요. 자, 자산의 증가 차변, 감소 대변이겠죠. 수익에 대한 발생은 대변이고, 자, 차변은 소멸할 때 기록하기도 하겠죠. 자, 그럼 볼게요.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비품 계정은 차변에 들어오게 되고요. 외상은 미지급금입니다. 비품 계정은 차변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건 올바른 내용.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하셔야 돼요.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대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감소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입금 계정 차변에 기록되고 있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대변에 상품이 매출되고 있고요. 이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해서 역시나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기록하고 있죠. 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기록이 될 거고요. 대변에는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자 수익 계정은 대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나머지는 모두 다 차변의 계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4번만 대변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상품, 이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 생산 컴퓨터에 자, 요거 조심. 판매용 컴퓨터가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판매용 컴퓨터는 우리가 상품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판매용 컴퓨터 10대 100만 원이고요.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일반적 상거래에다 쓸 수 있는 외상 매입금이 쓰여지겠죠. 영업부 직원 사무용 컴퓨터를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영업부 직원의 사무용 컴퓨터, 이걸 우리는 비품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비품은 250이고요. 유형 자산인데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만약에 외상이나 어음이라고 한다면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 예금, 계정이 되는 거죠. 250. 자, 이런 회계 처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요거 조심해야겠네요. 이 10대고 한 대당 100만 원이니까 금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군요. 자, 요 영업부 직원 거는 한 대만 250, 250이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차변에 상품과 비품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상품은 1000만 원, 비품은 250.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1000만 원이고 당좌예금이 250이어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결산정리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미수 이자의 계산. 우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 시간은 경과되었지만 입금되지 않았을 때 미수 수익.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매년 결산의 감가상각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우리가 수정분계를 진행하는 거죠.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모두 다 결산 12월 30일 날 하죠. 자, 차입금을 상환하는 거 꼭 12월 30일 날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차입금 상환은 내가 언제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날 상환을 하게 되면 차입금의 부채가 줄어들면서 언제든 보통예금이나 현금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거지 굳이 꼭 12월 30일 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자, 이런 회계 처리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죠. 자, 다음 볼게요. 11번.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걸 물어보네요. 자, 재고자산은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입니다. 따라서 매입 운임은 더해줄 거예요. 하지만 외상으로 매입했던 가격에 대해서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매입 할인이라든가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매입 애눌이라든가 혹은 반품을 시켜서 다시 되돌아 나가게 되는 환출은 모두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죠. 질문은 차감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매입 할인을 대답합니다. 자, 매출 운반비. 매출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랑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손익계산서에 판매 관리비 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매출 운반비는 뭐랑은 상관이 없더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뭐 가산을 한다거나 차감을 한다거나 그런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죠. 매입 관련 보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입니다. 꼭 운임뿐만 아니라 하역비, 보험료,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모두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미수금. 자, 미수금을 보시면서 대손상각비가 보기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X 먼저 치고 진행합니다. 자, 왜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하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이 둘은 대손이 처리되면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 쪽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과 관련된 이런 계정들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불러주게 되어 있고요. 이들은 모두 다 손익계산서의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 불능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대변의 미수금을 15만 원 정리를 하셨을 거고요.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 미수금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죠. 충당금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대손을 처리할 때 무조건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충당금을 가져다 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라? 대손 상각비. 근데 그냥 대손 상각비 10만 원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부분입니다. 사실 회계 처리가 너무나 뻔하게 이제 대손 충당금 5만 원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5만 원을 가져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다 쓴 4번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요거 대손상각비로만 살짝 바꿔서 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13번. 재고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는요.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 결정 방법과 그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을 나눠 놓죠. 수량 결정 방법은 개실혼,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으로 하되 선, 후, 이, 총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누가 있어요? 계실혼,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은 모두 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들 둘을 더해서 간혹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정답은 계속기록법.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단가 결정 방법이지만 다음에 이제 수량 결정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1번 계속기록법, 2번 실질재고조사법, 3번 혼합법, 4번 선입선출법 이러면 선입선출법 너는 단가 결정 이렇게 체크도 할 줄 아셔야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4번입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내용 연수 증가, 생산량 증대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죠. 자, 건물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어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로 처리될 내용이죠. 건물 벽에 이 건물 또는 벽에 도장을 했대요. 즉 벗겨진 페인트 칠을 다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수선비로 수익적 지출로 하셔야 되죠. 자, 건물 내 피난 설치를 했어요. 피난시설 설치. 그러면 건물이 위험했다가 피난시설 설치를 통해서 건물이 안전한 건물로 평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엘리베이터 설치 600만 원과 피난시설에 대한 부분 5,000에서 5,600입니다. 만약 수익적 지출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1,700, 수익적 지출을 물어봤다면 1,7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본적 지출들은 건물이라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고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15번 갑니다. 자,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구하도록 하는 문제였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액면을 초과한 금액이죠. 일단 주식을 발행하다, 신주를 발행하다, 유상 증자하다, 대변의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언제나 반드시 항상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예요. 따라서 액면가액 5,000원 곱하기 주식수 100주 하니까 자본금은 50만 원입니다. 자, 따라서 자본금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액면가액이니까 50. 주당 11,000원에 발행하였다 라고 했고 당좌예금에 입금이 되었죠. 그렇다면 차변에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될 텐데요. 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1,000원에 보통주 100주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겠어요? 110만 원이 되겠죠. 자, 액면가액은 50인데 110이 들어왔으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만 한다면 대변에 60만 원의 밸런스 차이가 나며 이 액면을 초과한 부분을 바로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관련된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주식 발행 초과금은 60이 아닙니다. 관련된 비용 현금으로 2만 원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가 주식 발행 비용입니다. 따라서 60이 아니라 얼마 밸런스 차이가 나더라? 58만 원. 하여 주식 발행비 2만 원을 뺀 나머지 58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해설지랑 같이 보는 친구들은 옆에 해설지의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거예요. 아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좌예금에 요게 현금이라고 써놓고서는 그냥 2만 원 빼놓고 108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변에 뭐 현금이나 이런 것들 쓰고서 108만 원 받았습니다. 대변의 자본금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8만 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답이 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당좌예금이라고 해설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해설지 오류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이의 신청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현금 2만 원과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았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주 발행비나 사채 발행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발행가액이 그만큼 감소한다라는 개념들을 얘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면에서 발행가액을 차액을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렇게 58만 원이 나온 거죠. 60에서 주식 발행비를 빼고. 자, 16번.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자본잉여금은 주주와 자본활동 거래에서 회사가 이익을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유상증자를 통해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이런 거래라든가 아니면 감자, 즉 우리가 유상감자다, 매입 소각이다, 자기 주식의 소각이다 라는 걸 통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우리가 지금 감소시키는 것보다 적은 대가가 유출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감자차익이라고 하고 감자차익도 역시나 자본잉여금이죠.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만 자본잉여금이 될 수 없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거죠. 자본 조정은 사실은 감자 차익의 반대인 감자 차손이라든가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뿐만 아니라 자기 주식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뭘로 보여지고 있더라?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자본잉여금이 나왔으니까 내가 시험을 자본잉여금 기억하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요. 자본잉여금을 이번 시험에 물어봤다면 다음 시험엔 자본조정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17번입니다. 자, 직원들에게 제공할 명절 선물 세트를 카드로 구입했고요. 차변에 어느 계정에 기입하느냐? 자, 내 회사 직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회사 직원들은 차변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따라서 정답은 복리후생비 나왔고요. 대변에 카드 결제, 미지, 급금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이죠. 만약에 직원들에게 제공할 명절 선물에 앞에 거래처 직원들에게 제공할 명절 선물 세트다. 그랬다면 접대비였겠죠. 소모품비는 회사에 뭐 예를 들어 문구류를 구매했다. 아니면 뭐 사무용품을 구매했다. 아니면 뭐 화장실에 휴지나 아니면 복사기 잉크나 이런 것들을 구매했다고 하면 소모품비라고 처리를 하시겠죠. 사실 판매 촉진비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를 하나 채워놨구나. 혹은 회사의 물건이 판매가 촉진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출되는 비용인가 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설마 직원들을 명절 선물을 판매 촉진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채 할증 발행 가액에 따른 변동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하면은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을 놓고서 볼까요? 자, 할증, 그 다음 할인.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나 상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은 무조건 특징이 증가입니다.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은 감소, 장부가액도 매년 감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증가, 니은, 디귿은 감소. 1번이 정답이죠. 자, 단순하게 답만 체크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할증 발행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써보십니다. 사채 1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110, 따라서 대변에 할증 발행 차금이다. 이런 사채 할증 발행, 처음에 할증 발행은 이렇게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10만 원에 발행이 되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점 장부가액이 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될 거다. 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회사가 이자를 준다고 하자.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에 따라 계산을 하고 대변에 지급되는 현금은 액면이자율로 계산을 할 텐데 보통 이런 할증 발행은 유효이자율이 액면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액면이 더 큰 경우이다. 따라서 대변의 현금이 지금 차변의 이자 비용보다 더 큰 상태다. 예를 들어 얘가 10%면 얘는 8% 정도로 계산이 될 거다. 밸런스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어서 사라지게 된다. 이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어서 사라지게 될 때 이 금액은 처음 이 금액에 대해서
여기 사채 액면가액에 대해서 계산된 액면이자율에 발행가액에서 계산이 된 이자 비용으로 계산이 된다. 즉, 이 금액을 가지고서 여기에 유효이자율이 계산이 되는 거다. 처음에는 이렇게 높은 장부가액으로 유효이자를 계산하게 되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낮아진 장부금액의 유효이자율, 조금 더 낮아진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채는 매년 지급하는 현금의 이자는 일정한데 차변에 기록하게 될 이자 비용의 액수가 매년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 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비용, 이 금액을 따라서 이자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 장부가액이 감소되는 것만큼 점점점 이자 비용도 감소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는 것처럼 대변의 현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액수가 적다면 그만큼 작아지는 부분을 누가 메꾸게 될 것이다.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이자를 줄 때마다 이렇게 차이를 메꾸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각액은 매년 증가할 거고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할 거고 장부가액도 매년 감소하게 될 거다라고 이런 설명들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도 사채 할증 발행이다 라고 나오게 되었지만 상각액만 증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감소이더라. 반대로 할인 발행 같은 경우가 증가 이렇게 되겠죠. 만약 저 문제가 할증이 아니라 할인 발행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했다면 정답은 2번이 되었을 겁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산과 부채가 같을 때 순자산. 자, 자산의 요소. 외상매출금 자산, 미수금 자산, 현금 자산, 단기대여금 자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은 부채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니까 80 플러스 9만 원 플러스 16만 원 플러스 11만 원 하시게 되면 116만 원이 됩니다. 116만 원의 자산의 총계에다가 이제 부채의 총계를 차감하시면 얘가 바로 자본이 되겠죠. 29만 원의 단기차입금, 14만 원의 외상매입금, 즉 43만 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116만 원의 자산에서 43만 원의 부채를 빼면 나머지 자본, 즉 순자산은 7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기에 73만 원이 바로 2번이 정답이었죠. 이렇게 자산의 요소와 부채의 요소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20번입니다. 이제 생산의 재고 관련 자료입니다. 매출 원가를 물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총 매입액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은 X입니다. 매입액을 순매입액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영향을 주는 거지 누가 영향을 주진 않는다.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가 영향을 주지는 않죠. 얘들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기록할 때 영향을 주는 아이들입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기초 20만 원이 있고 기말 10만 원이 있다. 질문은 물건의 재고자산의 매출 원가이더라. 매입액은 전체 총매입액 150만 원에서 매입 환출 5만 원을 차감했을 때 145만 원의 순매입액을 구하게 된다. 차변의 합계 기초 20에 145만 원, 즉 165만 원. 대변의 합계도 동일하게 165만 원으로 잡아야 된다. 10만 원의 기말을 제거하시면 155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따라서 보기에 155만 원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매입액에서 총 매입액이 아닌 순매입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전체 총 매입액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는 점. 다만 여기에 매출, 환입, 애누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걸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실제로 이제 ERP 회계 2급은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회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사채에 대한 내용
많이들 어려워하시고요. 자본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외우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을 구분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실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